안녕하세요. 역사 진아름 선생님입니다. 이번 시간 특강 주제는 이순신 장군입니다. 지금 2학년들은 영화 명량을 보고 감상문을 쓰는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3학년 학생들도 어느 고등학교를 지나가든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배웁니다. 고등학교 한국사 과목을 배우고 임진왜란을 공부하기 전에 이순신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더 깊이 이해하고 있으면은 더욱 뜻깊은 역사 공부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성웅 이순신이라고까지 불리지요. 신성한 영웅이란 뜻이에요. 그 개인은 어떤 인생을 살았는가 우리가 진솔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순신의 본가는 덕수이시입니다. 따지고 보면은 율곡이 여러분의 5,000원권 율곡이에 이분도 훌륭한 분이죠. 우리나라의 위대한 역사적 위인인데요. 그와 친척 관계입니다. 먼 친척이에요. 그리고 율곡이와 친척이라는 데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원래는 대대로 문반 글 공부를 해서 관직에 오르는 집안 출신이었습니다. 오히려 이순신 장군이 특이 사례인 편이었어요. 여러 가지 왜 묵과를 응시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많지만은 심지어 할아버지 꿈속에 이 아이는 위대한 무반이 될 것이다, 군인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모두 설화의 수준이고 사람 마음은 모르니까 선생님도 여기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설명하기가 어렵습니다. 조금 재밌는 점은 이 이순신 장군도 우리가 성웅이라고 불리는 인물도 어렸을 때는 상당히 장난꾸러기였다고 해요. 참외를 달라고 했다가 참외밭에서 농사 짓는 사람에게 참외를 달라고 했다가 안 주니까 말을 타고 참외밭에 뛰어들어서 참외를 다 밟아버렸다든가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을 꿰어서 또 밭에 있는 과일을 서리하도록 했다라든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전해져 오죠. 그리고 28세 묵과에 군인이 되는 묵과에 응시하였는데 말에서 떨어져서 다치면서 낙방을 하게 되었다. 그림 봐주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이순신의 최초의 에피소드입니다. 그의 불굴의 정신을 이야기하는 것이지만은 사실 묵과에 응시할 정도면은 무예가 상당히 뛰어나고 무경이라고 해서 전략에 대한 책을 잘 읽어뒀어야 됐어요. 그런데 기본 중의 기본인 말 타는 법을 잘 못했다라는 거 사실은 그다지 무예는 뛰어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무관 군인으로서 이순신의 생애는 32세에 시작이 됩니다. 묵과에 합격해서 한경도로 처음 발령이 나서 여진족과 싸우는 국경을 침범한 여진족과 싸우는 생활을 하다가 36세에 처음으로 수군 해군으로 발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약 10년 뒤인 45세부터 46세까지 시대로 따지면 이때가 바로 1590년, 1591년입니다. 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기 불과 몇 년 전이에요. 이때 이순신은 사관원에서 비판할 정도로 파격적인 승진을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표적인 역사 학설은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당파 싸움, 동인과 서인의 당파 싸움을 하다가 일본의 침략에 제대로 대비하지 못했다. 대부분이 이제 일본 역사학자들의 주장인데요. 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반면에 최근 이제 연구 결과를 따지면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은 이미 대비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대비 중에 하나가 바로 이순신을 중요한 지휘관으로 발탁하게 된 데 있습니다. 이것이 증거다라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전라자도 수군 통제사를 맡아서 여러분이 잘 아는 거북선을 건조하고요. 정말로 실전을 가장하고 전투를 하게 되는데 부하 중에 한 사람을 한 명의 지휘관을
가외장, 가짜 외군 장수, 가짜 일본군 장수로 임명을 해서 서로 싸우는 실전 훈련을 한 것이었어요. 우리나라에도 지금도 이런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 대한민국 육군에도 지금도 이런 방식의 훈련이 있는데요. 대항군이라고 해요. 가상의 적군으로 가장한 부대와 맞서 싸우는 건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정갈대대라고 해서 유명한 부대가 있습니다. 자칭 북한군 최고의 군대예요. 정갈대대는 이 대항군으로서 철저하게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최고의 훈련을 받았기 때문에 군대 가면은, 남학생들 군대 가면은 한 1년이나 2년에 한 번 이 대항군과 싸우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어지간한 우리나라의 육군 부대는 다 처발린대요. 그 정도로 뛰어난, 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 이순신 얘기를 하는데. 자, 넘어가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훈련을 했다는 겁니다. 굉장히 최첨단 훈련이죠. 그리고 48세 임진왜란이 발발합니다. 거북선이 건조된, 귀선 또는 구선이라고 부르는 거북선이 건조된 때가 바로 이 해였습니다. 그리고 이순신의 전설이 시작됩니다. 임진년 한회, 이순신은 15번의 전투를 하고 전부 승리합니다. 조선군의 전사자는 세어봐도 총 36명, 부상자가 189명. 그런 가운데 일본군은 격침당한 적의 전함이 200척이 넘고요. 전부 전멸해서 널빤지도 못 건지던 전투는 무려 6번이나 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유명한 한산도 대첩이죠. 이것은 역사 교과서에도 나온 얘기지만 한 번 더 확인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이순신이 대활약 했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로 우리나라는, 조선은 전라도 곡창지대를 지켜냄으로 해서 이후의 전쟁에 대비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바다를 완전히 장악해서 일본군의 보급로를 끊고 일본군의 사기를 완전히 저하시킵니다. 어느 정도냐면은 이때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일본군 장수들에게 해전 금지령, 바다에서 싸우는 것을 금지할 정도였습니다. 딱 하나 이순신과 싸우는 걸 금지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전황이 우리 쪽으로 기울어지면서 의병등이 일어나면서 결국 일본은 더 이상 싸우는 것을 삼가고 평화회담에 뛰어들게 되는 그런 바탕을 마련하게 된 거죠. 임진년 말엽에 이순신은 3도 수군 통제사가 됩니다.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까지 수군을 통제하는 해군 총사령관이 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발음이 좀 그렇네요. 예. 병신년. 네, 정확히 식간 12주로 얘기하자면은 임진년이 1592년입니다. 그 다음이 계사년, 갑오년, 을미년, 그리고 병신년. 네, 발음이 좀 안 좋습니다. 이때 이순신은 체포됩니다. 그래서 벌을 받게 돼요. 왜 벌을 받게 되었느냐? 우선 첫 번째로 당시 조선에서 가장 미워하던 일본군 장수는 가토 키요마사였습니다. 이것이 그의 갑옷입니다. 당시 일본군들은 자신의 모습을 화려하게 보일 수 있는 아주 특징적인 갑옷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가 일본에 쌓은 성 구마모토 성이라고 하는데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이 가토 키요마사는 고니시와 함께 임진년 처음으로 우리나라를 침략했을 때 서울을 점령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점령하고 나서 조선의 왕릉을 파헤쳤다고 해요.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 같은데요. 어쨌든 다시 한번 이야기하자면은 이것은 조선시대에 다시 없는 패드립을 당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아니, 드립이 아니고 실제로 패륜을 당한 겁니다. 조선 왕을, 조상들을, 선조의 조상들을 모욕한 겁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을 정도로. 그래서 선조는 이 가토 키요마사를 잡아서 죽이는 것을 가장 큰 목표로 삼았는데 그것을 이순신에게 요구했다가 이순신이 바로 움직이지가 않았던 거예요. 여러분 이후에도 설명하겠지만 이순신 장군은 언제나 이길 수 있는 전투에 이길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서 참가하는 것을 제일로 삼았습니다. 그러지 못한 유일한 전투가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그때는 이순신 장군도 조금은 식은땀이 났을 겁니다. 어쨌든 간에 바로 이러한 이순신이 잡으러 가고 싶은데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미적미적하고 그리고 이순신의 가장 큰 라이벌이라기보다는 좀 일방적인 편이지만요. 이순신을 가장 미워하고 이순신도 가장 미워했던 원균이 나라면 가토 키요마사를 잡을 수 있다 라고 선조를 설득하는 바람에 일단 첫 번째로 그거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순신의 부하 장수들이 부산에 불을 질렀다고 부산의 일본군 진영에 불을 질렀다고 잘못 보고한 것을 이순신이 선조에게 보고하면서 허위 보고를 했다는 전제군주제 왕이 다스리는 시대에 가장 큰 잘못은 왕을 속이는 겁니다. 거의 왕에게 직접적으로 반란하는 대역죄 다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 기군망상이라고 해요. 군주를 기만했다. 윗사람을 속였다. 그런데 이러한 기군망상의 죄로 이순신을 잡아들인 겁니다. 그리고 죄인으로 한양으로 압송해서 고문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근대 이전에는 고문해서 사실을 털어놓게 하는 것이 굉장히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기록에 따르면 이순신은 정강이를 나무 몽둥이로 때리는 벌을 한번 받았다고 해요. 그런데 실상에 대해서는 선생님도 정확하게 판단할 수가 없고요. 어쨌든 그런 가운데 원균이 삼도 숙문 통제사가 되면서 그리고 명나라와 일본의 평화회담이 파토나면서 정유재란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원균은 다시 몰려오는 일본군과 싸우게 됩니다. 이것이 그 유명한 칠천량 해전인데요. 여기에서 이순신이 소중하게 키워내었던 300여 척이나 되는 판옥선, 조선의 군대는 수군은 거의 전멸을 하게 되죠. 이것은 당시 역사에서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었습니다. 명나라의 기록에 원균의 이름이 남아있을 정도였어요. 원균의 한 번의 패전으로 동아시아의 정세가 완전히 뒤바뀔 뻔한 위기였습니다. 이런 위기를 앞두고 선조는 이순신을 풀어주고 다시 삼도 수군 통제사에 임명시키면서 너가 죄는 있지만은 제대로 싸워서 갚아보렴 백의종군을 시키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이순신 인생에서 백의종군은 한 번은 아니었어요. 그전에도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나중에 또 설명할 것이고요. 자, 이때 싹 말아먹은 조선 수군의 판옥선, 전함 10척은 경상우수사 배설이 칠천년 해전 때 제대로 싸우지 않고 도망치면서 가지고 왔고요. 이 배설은 명량해전 직전에 또 도망을 칩니다. 이번엔 배는 안 들고 갔어요. 그리고 남아있던 거 긁어모은 거 2척, 나머지 1척은 어선. 자, 이순신이 선조에게 편지를 보낼 시점 바로 이건데요. 보낼 시점에는 12척, 나중에 1척 추가되어서 13척의 배와 이순신에게 복수하고자 하는 일본의 전투선 133초. 이것은 자신에게 굉장히 엄격했던 이순신이 난중일기에 쓴 기록입니다. 그런데 당시 명량해전을 보고 있던 피난민들이 세어본 증언으로는 최소 300척. 정확히 말하자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300척까지는 셌는데 더 이상 셀 수 없었다라고. 그래서 그들의 짐작으로는 500여 척 된다고 합니다. 13척의 조선 수군과 추정 500여 척의 일본 외적의 결전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명량해전입니다.
2019년에 우리나라 해군에서 대한민국 해군에서 이 명량해전을 재현한 모습인데요. 뭐 영상이라도 있으면 좋겠지만은 이건 패스하고요. 자, 전투의 결과는 조선 수군의 승리였죠. 게다가 기록에 따르면은 이때 이순신의 대장선 외의 배들은 다 무서워서 물러나 있었어요. 오로지 이순신의 대장선만이 최전선에 서서 일본군을 포격하면서 저항하고 있었습니다. 영화 명량에서는 백병전이 벌어졌다고 하는데 백병전이 벌어지면은 기록에 따르면은 전사자가 2명일 수가 없어요. 최종적으로는 조선군의 압도적인 승리. 그것도 사망자 2명. 이순신은 또다시 전설을 만든 셈이죠. 이후 이순신 장군은 이제 수군을 다시 재건하고 명나라 수군과 합류하게 되는데요. 이때 명나라의 제독, 해군 지휘관은 진린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진린은 사실 명나라는 이때 우리나라에게 원군을 보내주긴 했지만은 지원군을 보내줬다는 이유 때문인지 상당히 거만하게 굴었어요. 백성들의 재산을 마음대로 뺏고 그런 식으로 행동했습니다. 좀 폭력적으로 행동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은 어떤 백성들은 일본군보다 명나라 군대가 더 무섭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데 그런 진린을 잘 달래고 공을 양보하면서 이 진린이 이순신 장군을 노야, 이야, 자 해석하자면은 이시성을 가진 어르신이라고 높여서 부를 정도로 존경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노량해전.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죽으면서 조선에서 철수하라는 유언을 남기고 그 유언을 따라 비로소 조선에서 철수하게 된 일본군을 최후로 추격해서 그 전투에서 조총탄을 맞고 사망했다. 그리고 이순신 장군이 돌아가실 때 남긴 말, 나의 죽음을 적에게 알리지 말라. 전투가 끝나고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관에 넣고 고향으로 모셔갈 때 어째서 우리를 버리고 가시나이까? 전쟁도 끝났는데도요. 어째서 우리를 버리러 가시나니까? 라고 외치는 백성들과 슬퍼하는 명나라 군인들, 그들이 길을 꽉 메우고 이순신 장군의 시신을 옮기는 것도 힘들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존경받고 사랑받았던 장군이기도 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존경받고 사랑받을 수 있었느냐? 자, 이 이순신의 성격을 난중일기와 다양한 역사 기록으로 종합해서 보면은 우선 굉장히 원칙주의가 강했어요. 백의종군이 2번째라고 얘기했었죠. 이순신은 여진족과 싸울 때도 원칙대로 하다가 미움을 받아서 그래서 없던 죄를 뒤집어 쓰고 백인종군을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에피소드를 하나 보여주는 것이 2개가 있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 이순신이 그 녹도만호로 있을 때 이건 확실히 기억이 안 나네요. 어쨌든 수군의 하급 장교로 있을 때 이 수군에 지금으로 치면은 부대입니다. 부대 마당에 오동나무가 있었대요. 그런데 이 오동나무는 좋은 악기를 만드는 걸로 유명한 나무예요. 그래서 상사 한 명이 그걸 베어서 검은고로 만들려고 했어요. 그러자 이순신이 말하길 이게 우리 부대에 나 있는 거니까 국가 재산이다. 벨 수 없다. 이렇게 반대한다든가. 그리고 이순신과 율곡이의 인생이 그다지 겹치지가 않는데 율곡이의 만년에 이순신 소식을 들었대요. 율곡이가. 그래서 이런 훌륭한 친척이 있다니. 그때는 젊은 장교였지만은 그러면서 만나고 싶어 하자 율곡이는 우리나라의 병부 판서입니다. 병조 판서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이순신은 하급 장교입니다. 그러자 이순신 말하기를 대감께서는 저의 인사권자, 채용을 할 수 있는, 승진을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란 거죠. 인사권자이시니
저는 대감을 만날 수 없습니다. 만약에 만났다가 사적으로 청탁을 했다. 그런 얘기가 나와버리면 어떡하냐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직했어요. 그리고 여기 좀 웃기는 구절이 있죠. 조선 수군의 사망원인 제3입니다. 여러분이 앞에서도 얘기를 들었겠지만 이순신은 수십 번의 전투를 하면서도 거의 피해를 내지 않았어요. 전투당 전사자가 한두 명 나올 때가 많았습니다. 아예 안 나올 때도 많았고요. 피해 없음. 그런데 기본적인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은 크게 보면은 탈영, 전쟁을 안 하고 도망치려고 한다라든가 백성들의 재산을 뺏는다. 작게 보면은 훈련을 안 했다. 훈련을 땡땡이 쳤다. 이런 모든 군인으로서의 기본적인 기강, 자세를 잃어버린 병사들에게는 아주 가혹하게 됐습니다. 크게 보면은 목을 자르고 작게 봐도 곤장을 엄청 때렸어요. 그래서 농담 삼아서 조선 수군의 사망원이 제3이라고. 2위는 뭐냐? 원균이에요. 1위는 뭐냐? 전염병이에요. 자, 그리고 굉장히 이순신은 군대적인 훈련과 전술을 많이 썼다라는 거. 우선 전쟁을 하기 전에 철저하게 정보 수집을 해서 철저하게 자신에게 유리한 전투를 만들었습니다. 적들을 유인하고 지형, 바다의 형태라든가 해류라든가 그런 걸 잘 살펴서 자신에게 유리한 곳을 어떻게든 만들었어요. 그리고 빨리 움직이고 화포를 중요시 여겼는데 지금도 대한민국 육군과 해군에서는 포를 굉장히 중시합니다. 우리나라 육군은 포 진짜 잘 써요. 그런데 그러한 전략을 일찍부터 채택을 했다라는 거죠. 우리가 또 영화 명량을 보면서 오해하기가 쉬운 게 있는데 이순신은 백병전은 거의 안 했습니다. 해류라든가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일본군과 거리를 두고는 포격으로 다 작살냈어요. 그 절정에 달한 것이 바로 귀선 또는 구선, 거북선이라 볼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철저하게 원칙을 지키는 게 미움을 받느냐? 그렇진 않았어요. 이순신 장군에게 의지하고 사랑했던 백성들과 부하들은 또 얼마나 많았는가? 하다못해 외국 장수인 진린조차도 사랑하고 존경했다라는 거. 원칙주의란 게 나쁜 것만은 아니란 뜻이겠죠. 이 이순신을 묘사한 드라마나 영화는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작품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왼쪽이 가장 유명한 드라마 작품 불멸의 이순신. 김명민이라는 배우가 굉장히 이순신을 멋지게 연기했기 때문에 추천하는 바이고요. 가운데 있는 사람이 바로 영화 명량에서 최민식이 연기한 이순신. 저는 영화 명량을 상당히 아쉬운 점이 많게 보았지만은 그래도 영화 자체로 보면은 뭐 연출이라든가 그건 나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제일 오른쪽에 역사 드라마의 주인공으로 많이 채택되는, 그래서 세종대왕이고 태조왕건이고 안 해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최수종이라는 배우가 연기한 1592 임진왜란이라는 드라마의 모습입니다. 덧붙여서 이 지금 선생님이 사용하고 있는 PPT에 지금 글자체가 특이하죠. 이것은 아산 이순신체예요. 이순신의 제사를 지내는 아산 현충사에, 이 현충사가 있는 아산의 시에서 만든 글씨체입니다. 그래서 이순신을 얘기하기에는 이것도 빼지 못하는 것이고, 난중일기의 글씨체를 분석해서 만든 것이래요. 난중일기 자체는 한자로 쓰여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 한글로 분석해 보면은 이런 모습이 된다고 합니다. 이순신의 성격을 또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겠어요. 여러분이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는 이순신입니다. 바로 광화문 광장에 있는 이순신 장군의 동상인데요. 과연 전설이 될 만한 인물이다라고 말하고 싶지만은 이 이순신 장군이 내려다보고 있는 지금의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국가에서는요, 이건 선생님 생각입니다만 영웅이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은 민주국가의 시민으로서 한 사람을 전적으로 추앙해서는 안 돼요. 추워 올려서는 안 돼요.
그 사람은 믿고 따라서는 안 돼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믿고 따라야 되는 것은 민주시민으로서 올바른 생각과 자세를 가진 자기 자신이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는 여러분 모두가 이순신이 되어야 되는 시대입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자, 그렇게 당부드리면서 오늘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퀴즈 있습니다. 감사합니다.